자, 100분 토론 연장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TV 토론에서 미처 다 공개하지 못한 그런 여론조사 내용들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주요 정당 대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머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4명의 이제 주요 인물들 중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긍정적 평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3%,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40%,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3%,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만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의 응답 비율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1%로 13%인 이재명 대표를 15%인 이재명 대표를 앞서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또 어떻게 보셔야 될지 유시민 작가님 먼저 좀 말씀 주시죠. 예, 한 저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정치 혐오, 정치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 누구 감옥 보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60~70%는 오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나오면 이제 양당 다 적당히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매우 잘한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높게 나온 거는 현재 국민의힘의 정서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코어 지지층은 안으로 뭉쳐 있고 그다음에 민심에서 고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극우화됐다고 봐요.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요. 감정적으로 편향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기미가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고립시켰기 때문에 안으로는 똘똘 뭉쳐있지만 밖에서는 고립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낚시 좋아하니까 물고기로 치면 사자붕어인데 물 밖에 나와 있는 거죠. 사자붕어인데. 예. 물 안에 있을 때 위력이 있는 거지 물 밖에 나오면 아무리 덩치가 큰 물고기도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지금 여당의 어떤 고민 또는 여당이 처한 딜레마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죠. 어디를 봐서 매우 잘합니까? 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얘기를 하죠. 저는 사자붕어라고 하셔가지고 붕어 중에 사자 같은 놈이 있나 했는데 사자. 네 자짜리. 예, 요렇게 해서 여기를 넘어서면 사자입니다. 자, 유승민 의원께서는. 저는 저 지지도가 그럴듯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정당 지지도나 투표에서 어느 정당 후보한테 투표할 거냐라는 숫자하고 저 숫자는 굉장히 다르죠. 그죠? 윤 정권에 대한 무슨 심판론이나 정당 지지나 지역구 투표 이런 거 다 보면 민주당이 지금 이 조사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굉장히 처참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긍정, 부정 평가는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신상이라 그럴까요? 신상 효과라 그럴까? 새로운 어떤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이 기대 이런 게 또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산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번 총선에 남은 64일 동안 어떻게 그걸 활용을 잘 해내느냐. 그걸 해서 아까 제가 본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발 좀 차별화하고 중도층 쪽으로 확장을 하는 그 전략으로 모든 공약, 정책 또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걸 하시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쪽으로 하면 저는 한동훈 어떤 개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하고 그게 잘 결합이 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 중에도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그렇게 하라고. 역선택 같은 거요? 나 무슨 소리 한다고. 유 작가님의 이 반어법에 제가 살짝 넘어갔네요. 낚시를 잘하셔서 그렇습니다. 설레셨구나. 그거는 이제 저도 맨날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 절대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재판 받으면서 총선 가보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시민노동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한두 분 정도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자유스럽게 질문해 주시죠. 여기 중간 계신 분. 예. 마이크 한번 주시겠어요? 네. 네, 39살 한임유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승민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의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님이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꽤나 간단할 수 있는데 이걸 직접 해결하실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서 그건 논외로 하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책임지셔야 할 여당의 국회의원 분들이나 여당에서 출마하고 싶으신 분들이 미디어에 출연하셔서 대통령 이슈와 관련된 답변들을 하시는 걸 보다 보면 상당히 비상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저 똑똑한 분들이 저런 형태로 답변을 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선거 때마다 항상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보다는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시민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지금 어쨌든 탈당을 하지 않으시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실 수 있는 유승민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하고 유시민 작가하고 저하고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예, 그 많은 분들한테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이 헷갈리면 본인도 좀 민망하잖아요. 그 뭐 아까 유 작가님이 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눈밖에 난 사람들 계속 쳐내고 쫓아낸다 이래도 저는 정치인들은 쫓아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쫓겨나는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쫓아내도 저같이 끝까지 딱 발목 잡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개개인이 어떤 철학이란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철학이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정치를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다. 그죠? 근데 왜 국민의 눈높이하고 다른 이야기를 저렇게 하실까? 그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공천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천이라는 게 끝나고 나면 저는 당이 바뀔 거다. 총선 끝나면 당은 바뀌어요. 공천만 끝나도 분위기가 바뀌어요. 공천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본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은 방금 아까 말씀하신 그게 뭐 여사님 문제가 됐든 누구 문제가 됐든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점, 국민들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로 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 인천, 경기의 우리 후보들이 그걸 가지고 선거 현장에 가 마이크 잡고 그냥 거기에 윤비어 청가를 부르면서 선거를 한다. 그거는 그냥 죽자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걸 미리 바뀌면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인생의 모순인데, 미리 바뀌면 이제 공천에서 잘릴 위험성이 매우 높으니까 저는 미리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2022년 5월 이후에 23년 또 지금까지 미리 좀 그런 이야기를 해왔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당의 저는 중진들보다 초선 의원님들 보면 그런 점에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진짜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천을 한다는 거는 과거의 국민의힘이 보시기에, 방금 질문하신 분 보시기에 너무 실망스러웠으면 그러면 이번 공천이라는 이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다음 22대 국회 가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구성원들이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할 거며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공천이 중요한 거죠. 그걸 공천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마음을 다 잡고 내가 이 공천이 이게 진짜 총선에 사람이 모든 거니까 그걸 결정하는 거다라는 점에서 아까 제가 비대위원장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공천 혁신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 말씀이 좀 우리 비대위원장이 좀 남은 요 아주 크리티컬한 지금 시간이거든요. 2월이. 요때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천 이후에는 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매번 반복해보면 알잖아요. 공천 이후에 달라진다는 걸. 공천하시는 분들이 못 걸러내는 건가요? 결국에는. 그건 못 걸려내요. 네. 그건 기가 막히게 위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 이번에 이쪽 편에서 한번 받아볼까요? 요 끝에 계신 분?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온 황금세라입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유시민 작가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자꾸 감정적으로 뽑는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 저는 성군 같은 분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분께서. 근데 참 이런 분들을 어떻게 뽑지 못하고 자꾸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제 아는 친구를 용어로 이용하면 용언 파괴를 계속 일으켜서 정치인들끼리 혐오를 일으키고 또 그것이 국민들한테 다가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학습이 됐지만 또 반복되겠지만 결국에는 현명한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가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혼 파괴라는 말씀을 쓰시나 네네. 봐요. 네. 그게 어떤 의미로 쓰시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꾸 서로 헐뜯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난하고 이런 행동들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영혼이 파괴된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는 것을 영혼 파괴라는 용어로 제 아는 친구가 쓰길래 좀 인용해봤습니다. 예. 이제 저한테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신 건 고마운데 저도 제 직업 정치를 할 때는 영혼 파괴자 중에 하나였고요. 그게 이제 사람은 사실 사람이 적응하지 못하는 환경은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아까 질문하신 분 말씀하고 질문하고 통하는데 밖에서 보면 저렇게 많이 배우고 배울 만큼 배우고 경험도 많고 어느 분야에서 업적도 이룬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방송 화면에 나와서 말을 할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 동네에 있으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 디올백 문제 가지고 무슨 말을 했다가 다 번복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밖에서 보면 너무 이상한데 그 안에서는 또 그런 불출마 선언, 김경률 회계사 불출마 선언 이런 게 충정의 표현으로 스스로 인식이 돼요. 그게 우리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겠다. 밖에서 보면 뭐 용기 있게 말을 한 것 같더니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그냥 불출마하네. 그 찍히면 전부 다 죽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안에서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던 시절에 국회에 있을 때는 그 당시 연인우리당이라는 그 분위기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 적대감, 혐오 정서 이런 거에 저도 젖어 들어간 거죠. 이제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제일 앞장섰죠. 뭐 그래 말해도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또 제가 지금 다시 정치에 들어가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저마다의 진실이 국회의원들도 다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인류 역사와 늘 함께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해법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그런 게 없도록 바꾼다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다만 때때로 그런 행위의 결과들에 대해서 주권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려줘서 좀 정신을 차리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민주주의는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도의 총합만이 아니라 관행, 문화, 의식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게 민주주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학습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엉망인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냥 우리 국민들 수준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말 나온 김에 이렇게 이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걸 보잖아요. 제가 여권에 대해서 원래 이런 충고를 드리면 안 되는데 제 친구들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총선 전체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총선 버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서구청장 선거라는 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 유죄로 인정되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시켜서 다시 공천 신청을 하고 당원들이 뽑아주고 그 사람을 다시 당지대표에서 공천 줘가지고 나가서 17% 차이로 진 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이 선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건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3주 후나 6주 후에는 제가 다시 백문 토론 나와서 데이터를 보면서
여당의 공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떤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제가 예언하건대요.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은 이제 양지로 갑니다. 초강세 지역으로요. 그다음에 1기 내각 장관들 뭐 석 달짜리 뭐 1년짜리 장관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역구를 옮겨서 험지로 간다는 중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요. 혹시 유승민 의원님한테도 출마해라 권하면 다 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공천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중진들의 지역구를 이동시키고 영입 인사들을 험지에 내보내고 내각 출신들을 험지에 내보내고 양지에는 대통령 측근들이 다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이 공천이 어마어마한 파열음을 낼 거고요. 그것이 여당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말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제 친구들은 말해주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 전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확대판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해도 대통령은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유튜브의 끝을 유시민 작가님이 일방적인 공격으로 끝내면 안 되니까. 그렇지, 반격을 하시죠. 예? 아이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그렇게 뼈아픈 패배를 하고 서울 시민들의 바닥 민심을 우리가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총선 전체가 그렇게 간다는 그거는 진짜 국민의힘 전 구성원들을 뇌가 없는 집단으로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방적인 주장이시지만 저는 방금 유시민 작가님 저 말씀을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우리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뭐 용산이나 이런 데서 저걸 잘 듣고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우리를 얕잡아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방금 유 작가님 말씀하신 그거를 반대로 네. 하면 그러면 그렇죠.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제가 이제 예? 이적 행위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200석 발언도 그렇고 이적행위 오늘 좀 하셨어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정치를 수십 년 동안 학습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것도 개인이 또 가족과 친구들과 서로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갈등과 서로 증오의 정치 같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누적이 돼가지고 저는 30년 전, 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까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저리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라는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못 그러도록 하고 정치가 좀 똑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젊은 층에서 그런 굉장히 정치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정치인들이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그냥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국민들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좀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도 맞는 말씀이시고 국민 수준이 저는 많이 좋아졌다,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으로 앞날을 보실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 사실 또 더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아까 저희가 원래는 하려고 했으나 못했던 것들 가운데 자료 하나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면 좀 어떨까 싶은데 지난번에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서 이제 진보에서 감정적 양극화가 심한 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정치를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동의한다가 79%고요. 내가 지지한 후보가 졌을 때 화가 나거나 우울해진다가 63%, 그리고 정치 이야기가 피곤하고 피하고 싶다가 61%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이제 스트레스 정도가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건데 뭐 원인이 뭘까를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마무리 발언 형식으로 해서 그래도 이 정치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걸 제거하기 위한 정치는 어떤 정치가 필요할까?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 아마 뭐 그런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 작가님 말씀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요 소개하신 자료에 보면 맨 끝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저는 의미 있게 봤는데 이번 총선의 중요 이슈는 내 삶과 관련이 네, 없다라고 그쵸. 물었을 때 아니라고. 31%만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60몇 %가 관련이 있다고 네. 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정치 이야기 피하고 싶고 스트레스 받고 특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지면 우울하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앞에 스트레스 받고 이야기하기 꺼려지는데 그런데 내 삶과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야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 양상이 유승민 의원님 오늘 또 쭉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저열하게 갈등을 표출시키는 양상으로 그 정치인과 정당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딱 국민 수준이냐 그렇게는 말하기 어렵죠. 때로는 국민 수준보다 좀 낮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좀 국민 수준보다 앞서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당대에는 평가를 못 받다가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살아서 활동할 때는 공격을 엄청 받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로 지금까지 꼽히고 있죠. 반면에 당대에는 인기가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완전히 평가가 나빠진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그런 길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총선을 이제 6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전 잘 모르겠고요. 민주당을 확고히 지지하거나 혹은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에다 표를 줄까라고 고민하는 스윙 보터 이런 분들의 고민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고민이라는 얘기를 결론 삼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별로 안 깠습니다. 세보도로 깔려면 깔 게 엄청 많은데요. 굳이 안 깐 이유는 까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게 까는 게. 어이가 없네 진짜. 예. 제가 정말 10분의 1밖에 안 깠어요. 그 10배는 깔 수 있습니다. 근데 한 10분의 1 정도만 깠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통령을 까는 거는 그냥 쉬운 일인데 우리 고민은 이런 거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임기가 3년 2개월이 남아요. 타인과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1도 보이지 않는 때로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지조차 못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저 대통령이 3년 2개월 저렇게 시행령 가지고 통치하고 자기 맘대로 여당 대표 갈아치우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서 해도 나라가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고 지고 이 문제가 아니고 여당이 이기건 야당이 이기건 간에 저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지난 한 20개월 동안 했던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3년 2개월 넘게 대통령직에 있어도 우리나라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총선을 지배하는 거는 이 걱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답을 발견하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차라리 왕창 의석을 줘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그 없는 이만도 못한 대통령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걱정 괜찮을까 우리나라? 이 걱정 제 흉내 좀 내봐. 그게 되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고민이라고 보고요. 흥미진진하게 이번 총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내 이번에 투표가 총선 이후에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게 작동할 것이다. 예, 어떻습니까? 유 작가님이 유머 감각이 많이 넣으셨어요. 저 원래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토론이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려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진영의 어떤 아주 결정적인 심각한 잘못 이런데 입을 닫으면 이러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정부 뭐 잘한다고 평가하지 않고 저도 국민 눈높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대로 가면, 정치가 이대로 가면 그게 문재인 정권도 5년 내내 얼마나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주고, 그게 뭐 아까 사회자께서 진보 유권자의 스트레스를 주지만 진보든 보수든 정치가 잘못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말하기도 싫은 거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바뀌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유 작가님이나 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게 굉장히 작고 그럴지 몰라도 그런 목소리들이 모이면 저는 그게 정당의 목소리가 되고 그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권력자를 바꿀 수가 있고 저는 그렇다고 믿고 그런 믿음이 없이는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지적하신 거하고 저는 똑같은 말을 저도 하고 싶어요. 아까 나온 거 말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뭐 화나고 이런 거 말고 우리 국민들 중에 31%가 총선 이슈는 내 삶과 관련이 없다라고 그냥 약간 정치의 뭐 혐오, 무관심 비슷한 31%였지만 우리 국민의 67%가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3분의 2 정도 되는 국민들께서 정치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피곤하지만 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투표율만큼 그 응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4년 전 총선 예. 투표율만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평소에 목소리를 내면서 아니면 어떤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아까 유 작가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중요한 거다. 이 숫자가.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동의하면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정치 학습, 예? 우리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그러잖아요. 몇 번, 예? 박근혜 뽑아보고 문재인 뽑아보고 그리고 윤석열 뽑아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똑같다고 제자리 걸음하거나 퇴보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 시민들의 이 정치에 대한 이 학습은 저는 계속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 나타나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열리는 거라고 봅니다. 살짝만 반론을 덧붙여도 네. 될까요? 이제 유튜브니까 시간이 뭐. 네. 아니 그러니까 저 동의하는데요. 이제 제가 유승민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공감이 되는데 어디선가 살짝 어긋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긋나냐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늘 전진한다고 믿지 않아요. 때로는 거대한 퇴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봐요. 그냥 권력자나 정부만 퇴보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민중의 정서 상태 또는 대중의 정신 상태도 퇴보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있죠. 예.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늘 미래에 대해서 밝게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유승민 의원님은 정치인이시고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어떨 땐 냉소적으로 얘기해요. 지난 3주 전에도 어떤 젊은 분이 뭐 젊은이들 정치적 관심, 뭐 무관심 이 문제 물어보시기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주권자인데 주권자가 관심 없는 걸 누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제 집에 가서 제 처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렇게 진지하게 질문을 하면 따뜻하게 답을 해줘야 되지. 저런 식으로 그건 정말 오늘 제일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 잘못 중에 그걸 가장 큰 잘못으로 모니터링을 받았는데요. 왕왕 저는 좀 냉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적대적 대립, 정치적 갈등, 권력투쟁, 때로는 암투를 동반한 그러니까 이 음모와 이 뒤통수치기와 이런 것까지 동반한 때로는 살수와 암수를 동반한 이 경쟁 이런 것들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퀴디데스가 기록했던 그 기원전 5세기의 그 양상이나 네. 지금 우리가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보고 있는 여야 간의 이 대립이나 닮은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생각, 우리 삶에 대한 생각, 또 세상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 관계에 대한 모든 생각들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인간도 단 한 개의 정보도 유전으로는 못 받습니다. 유전자로는. 모든 것이 다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학습하는 것들이거든요. 때로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 이상하게 가고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면 민중이 일어나서 곧바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동 사회 전체가 그걸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 흥하다가 망하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불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한 50년 동안 괜찮았는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로 멍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게 많고요. 실제 이 걱정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 세상이다. 그러므로 그만큼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도 경각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가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자.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망하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망하는 거하고 안 하고 망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내가 후회하는 감정이 하고 하는 쪽이 덜 들 것 같다. 그래서 때로 상당히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얘기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유승민 의원은 절대 안 그러시잖아요. 따뜻하게 진취적으로 건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부인께서 우리 유 작가님보다 훨씬 훌륭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처가 정치를 했어요. 역사는 꼭 진보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꼭 진보하는 거 아니고요. 뭐 선거로 뽑은 나치 정권도 선거로 뽑힌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늘 퇴보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유 작가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거를 모두가 방치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이 이제 불행의 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아내느냐. 그걸 그냥 안 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나 사회과학자가 굉장히 제3자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럴 때는 다 맞는 말씀인데 정치가 그래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들었던 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어떤 결말이 공동체에 온다는 게 그 책에 예. 너무너무 잘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죠. 알겠습니다. 예. 뭐 같은 결론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책 읽고. 예. 예, 오늘 백분 토론 연장전까지 또 유튜브로 진행해 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새로운 데이터로 다음 달에 다시 만나 뵙고 흥미로운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